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도시여행자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 간담회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평소에 너무나도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대표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저 역시도 어떤 발표를 하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컬이란 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뭘까? 다들 이런 좀 의문점을 들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로컬 하면 지역, 문화, 그리고 관계를 기반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로컬의 역사는 홍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또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신 분은 홍대에서 스트리트 H라는 매거진을 10년 동안 만들어 오신 장성환 대표님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홍대 앞 동네 잡지를 10년 동안 만들어온 장성환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라는 걸 처음 하고 또 거기 이렇게 로컬 매거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태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셔서 어찌 보면 아주 짧게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온 누구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돼요. 네, 저는 전형적인 서울내기입니다. 우편번호 100번인 중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홍대 앞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학사하고 석사를 마치고 눌러 앉아서 직장도 홍대에서 살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그 직장이 대부분 언론사였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고 두 번째는 연합뉴스라는 곳에서 그래픽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여러 가지 잡지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는 뭐 신동아, 주간동아, 과학동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지를 만들다가 이제 2003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홍대 앞에 조그만 사무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주체적이고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참 그게 고난한 삶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해?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디자인 사무실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홍대 앞에서 한 그 30년 가까이를 지냈기 때문에 홍대 앞에 어떤 로컬 씬을 굉장히 소비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제가 홍대를 나왔고 홍대에서 살았다고 해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처음부터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홍대에서 살면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홍대 앞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먹고 사니즘에만 휘말리는 게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현재 편집장과 어떤 계기로 홍대 앞에 가는 책을 만들게 됐어요. 단행본을. 그런데 홍대편 정말 최초였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상수 금누리라는 30대 젊은이들이 한국 최초의 전자카페를 만들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상수 선생님한테 그때 사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사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과 88년 정도의 일인데 그때 뭔가 좀 쿵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치고 생활하고 소비하고 즐겼던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휘발돼 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트리트H의 편집장은 동아일보에서 이제 취재 기자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많은 잡지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동네 잡지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09년 6월입니다. 사실은 뭐 그 전부터도 계속 우리 잡지 만들어 보자라고 했지만 이게 어디로 안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술 한잔 마시면 야 정말 동네 잡지 만들어야 돼, 뭔가 해야 돼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해서 먹고 사는 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2009년 6월로 창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대 앞에는 꼭 로컬 매거진은 아니지만 재미난 잡지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창간호가 폐간호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잡지 메커니즘을 몰라서 너무 무리하게 두꺼운 잡지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스트림에서 잡지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스트리트H는 굉장히 얇습니다. 정말 주간지처럼 얇은데 이 정도 볼륨이면 우리가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잡지의 미덕은 지속성입니다. 뭐 로컬뿐만이 아니라 잡지는 정기간 행물이에요. 단행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안 벌려도 10년은 만들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던 거죠. 네? 네. 어떤 가치가 있어? 처음에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거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재미로 시작했던 일들에 자꾸 어떤 미션들이 얹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이런 자리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내지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들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가 뭔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잡지가 가지는 미닝이 뭘까? 개인적인 의미, 또 이 지역적인 의미, 또 내일 아니면 미래에서는 어떤 가치로 남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 언론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느낀 건 어떤 것이냐면, 기존 언론들은 참 로컬에 무관심하구나, 내지는 굉장히 표피적으로 다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컬에 굉장히 등한시하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잠시 들리는 정말 나그네 지나가는 과객 같은 역할이구나. 하지만 로컬을 만드는 사람은 그 동네에 살고 그 동네를 애정하고 그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지금은 10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축적이 됐고, 그 컨텐츠들이 어찌 보면 저조차도 어떻게 활용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홍대 앞 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박사과정 친구가 와서 그 지도들을 가지고 논문에 활용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외부에서도 발견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들을 또 수용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로컬의 기록은 로컬들이 해야 더 애정 있고 더 가치 있게 아카이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글쎄요, 어떤 인사이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을 만들었다라는 약속을 얼떨결에 지키게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지는 않지만 굉장히 금세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오늘 나누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재미겠죠. 재미,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열정이겠죠. 하지만 재미와 열정 플러스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재미와 열정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재미와 열정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미와 열정이 시작이고 또 이것을 하는 어떤 즐거움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엔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어떤 책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장성원 대표님의 발표 수고해 주셔서 박수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 나눌게요. 되게 짧은 이야기였지만 많은 것이 담겨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잡지의 지속 가능성, 사실 10년 동안 잡지를 만든다는 게 말이 10년이지 정말 대단하고 또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또 개인의 어떤 삶을 포기하셨는지 사실 많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선배님들이 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또 재미있는 매거진을 또 만들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제주상해 고선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제주도라고 해서 제주상해가 그 제주가 아니라 제주가 많은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인이란 잡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편집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에서 이제 대표님이 되셨어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주상해 고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쑥스러운 자리이네요. 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앞서 장 대표님께서도 이제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여행 전문 기자로 몇몇 매거진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서 제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저쪽 아래쪽에 그 오설록 아래쪽에 이제 표시가 하나 있지요. 그곳이 제가 처음 정착을 하게 된 그런 곳이고, 거기서 저희 제주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업인 제주상해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상해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년에 한 65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저희 보시는 삼방산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레길 10코스가 지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주상해는 보시는 빨간 점에 원래 하계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제주상해 사람들이에요. 되게 저도 저기 섞여 있지만 밀레니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 몇 명 빠져 있는데, 제주상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에 콘텐츠 그룹 제주상해를 만들고, 그리고 2014년에 4년 봄에 저희가 첫 매거진인 인 매거진을 창간하였습니다. I'm in Island Now의 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 말로 인은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거진 이제 풀 네임이 리얼 제주인인데, 진짜 제주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매거진을 만들었고요. 지금 5년 동안 총 얼마 전에 출간한 가을호 까지 해서 23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만든 단행본 라인입니다. 이렇게 그 매거진을 만들면서 지역의 컨텐츠를 계속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리고 엮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주에 계신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의 이야기를 하는 창작자이고 그리고 생산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인 굿즈 그리고 제주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만들고 있는 1차 가공 식품 그리고 델리 상품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니 저희가 그 다음에 진행한 것은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처음 올리브영과 함께 그 제주시 탑동이라는 곳에 인스토어 탑동을 가장 먼저 열었고요. 지금 그곳에서는 이제 소규모 클래스와 그리고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전시들이 계속 꾸준히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인스토어 중문은 본격 로컬 편집숍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40년 정도 된 그리고 한 40년 정도 농협은행으로 활용이 되었었던 곳이고 그리고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마을 중심에 그 은행 건물 옛 은행 건물을 재생하여서 로컬 여행자를 위한 컨텐츠 저장소라는 컨셉의 마을 컨시어지 역할의 라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의 모습입니다. 은행의 것을 그대로 살렸고요. 그 재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마을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들의 40년의 시간과 기억 이런 거를 너무 한꺼번에 없애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사실 로컬에서의 작은 마을에서의 은행은 이미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커뮤니티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운영이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살려서 은행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재생을 그런 방향으로 재생을 하였고요. 공간이 생기고 나니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또 새로운 취향과 그리고 관심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기 미식회 내지는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클래스들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개최를 하면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리고 좀 로컬에 진짜 관심 있으신 그런 분들이 계속 모이는 지속적으로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주상회가 하는 일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로컬 콘텐츠를 파고 그걸 잘 만들어서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저희 정체성을 정리한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시작했어? 라는 건 엄청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잘하는 게 그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여행자에서 제주의 여행자에서 여행 생활자로 넘어가고 그리고 생활자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나는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였을 때 가장 나다운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여서 하게 된 일이 제주상회를 만들고 그리고 인매거진을 창간을 했던 그런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혼자 활동하시는 창작자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 그러니까 동료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서 동네 친구들을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저희 제주상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 그 어이 제주상회를 검색하시면 고깃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주상회가 하는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엄청 대단하거나 그리고 엄청 뭔가를 보여주려고 시작했었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저희의 위치에서 차근차근 해 나갔었고 그리고 덕분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쌓아온 일상의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로컬을 로컬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이 로컬다워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냐고는 질문을 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 저희가 뭐 큰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스타분을 모셔왔습니다. 조정석 씨인데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저도 바꿨어요, 저희가. 너도 될 수 있어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건데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서 쌓아올린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지역의 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로컬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로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로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선영 대표님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되게 공감 갔던 게 사실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전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각자의 로컬을 찾아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각자 지역에 살고 계실 텐데 자신만의 로컬을 좀 찾는 계기가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공간을 좀 이렇게 꿈꾸고 공간을 꿈꾸는 분들은 컨텐츠 만드는 일들을 꿈꾸고 있는데 앞서서 고소영 대표님께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공간을 오픈하셨다면 다음 소개해드릴 이분은 공간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주의 플레이스 캠프 총지배인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김대우 총지배인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하는 곳은 이제 제주의 동쪽 끝인 성산 그리고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가면 있는 저희 서울 성수동이 일하는 곳이고요. 태어나기는 이제 부산에 태어나서 19살까지 부산에서 컸다가 서울에 와서 23년 산 그래서 실제로 산 곳은 서울이 제일 길어서 천생 서울 남자라 주장하는 김대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다양한 컨텐츠를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플레이와 플레이스를 합쳐서 PLAYC라는 회사명이자 브랜드명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2년 반 전에 제주도의 첫 번째 사업장으로서 플레이스 캠프 제주라는 곳을 오픈을 했고요. 이곳의 역할은 복합문화 공간이자 숙박하는 호텔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희는 인큐베이팅해서 거기서 잘 숙성된 컨텐츠들을 여기 캠프 성수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육지 쪽으로 진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는 다른 로컬로서 강원도 지역에 캠프를 하나 더 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가장 직관적인 컨텐츠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커피, 맥주, 그리고 국수 이런 것들을 지금 인큐베이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공연부터 미술 전시까지 다양한 아트 그리고 점점 더 저희는 액티비티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클래스부터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지금까지 한 50여 개 정도 액티비티를 테스트를 해봤고 현재는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는 1일 4개 이상의 액티비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첫 해는 좀 오버를 해서 10개 이상 페스티벌을 했고 내년부터는 연 4회 정도의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페스티벌을 내년에는 동탄과 서울에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컨텐츠 기반의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굿즈라고 생각을 해서 편집샵도 하고 있고 PB 상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20년 전에 이제 딱 20년이 됐는데요. 이제 좀 44인데요. 23살에 창업을 하고 딱 3년 지나고 망했어요. 제가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뭐 영화 감독으로서 창업하고 싶진 않았고 영상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 IT 붐이어서 온라인 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도 못하고 준비했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요. 그때 결심하기를 10년 동안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10년 뒤에 내 사업을 다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소신을 지키다 보니 어쩌다가 8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한 8개의 인더스트리를 겪으면서 딱 그 결심하고 15년 후에 그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저는 제주도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주도를 셀프 유배 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자기 삶에 대한 죄의식이 있으면 스스로 유배를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거나 퇴사를 하거나 실현을 하면 제주도에 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1년 살기, 제가 보기엔 되게 유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유배를 하면서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재밌어하는 게 뭐고 의미 있는 게 뭔지를 자기 탐색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탐색의 과정에서 요새는 보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해서 저는 이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의 키워드 자체가 고성장 시대에는 뭔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누가 좀 더 빨리 가느냐는 런이라는 게 키워드였다면 더 이상은 동일한 목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양한 좋아하는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플레이스는 어떤 이런 플레이어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숙성시켜서 육지로 전파하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창업을 하고 실패하고 나서 다양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가서 경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지속 가능성에서 중요한 게 사실 수익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정말들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계속 오래 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플레이스 캠프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사실 작가 공모를 진행한다는 그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오픈하실 때 작가 레지던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 커피를 또 맛있게 만드는 그 소상공인 친구들과 함께 오픈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디테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레이스 캠프에 혹시 숙박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또 계신데 가보시면 뭐 작가님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또 요가 클래스나 다양한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제주에 가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작은 소상공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하고 연결되고 또 크기가 커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거를 임팩트 있게 이 확산을 도와주는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팀이 있는데요. 요즘 크라우드 펀딩 많이 들어보셨죠? 뭐 MBC에서도 많이 반영하고 프로그램화 될 정도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와디즈 황인범 이사님의 이야기를 다음 섹션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아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가장 밀레니얼 세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네. 저는 와디즈에서 왔고요. 혹시 와디즈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이 얘기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요즘 손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와디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 저희가 한 30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와디즈는 전체 조직은 꽤 큽니다. 이제 한 190명 정도 됐는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리워드 PD 조직이 30명이고요. 이 리워드 PD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 곳곳의 사업자들,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아이템이 펀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확산될 수 있는 기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즐거운 일이고 재밌어 보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러하기도 한데 조금 힘듭니다.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로컬에 지금 있는 팀들이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김대우 GM님께서도 플레이스 캠프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저런 영화제 이제 플레이스 캠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스티벌도 펀딩으로 진행하기도 했고요. 전국의 많은 사업자들이 그리고 지방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분들이 실제로 음식이나 어떤 행사 그리고 로컬의 숙박 어떤 장소를 탐방하는 이런 것들이 펀딩으로 꽤나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컬에 숨겨진 아티스트들 이제 홍대에서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부터 최근에는 와디즈에서 저렇게 우측에 있는 홍대광 씨나 정기고 씨가 펀딩을 직접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 아티스트의 영역도 로컬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역을 계속해서 확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로컬에 관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매개를 활용해서 로컬에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창작자들, 대학생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펀딩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펀딩을 이용하는 그 주체들이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외 기업들도 아시아 진출, 한국 진출을 와디즈를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런 리워드 PD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엔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보통 한 보름 정도는 서울이나 판교에 있고 나머지 보름은 이제 제주나 부산 로컬에 가서 실제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서 펀딩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와디즈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것보다는 와디즈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와디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와디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와디즈라고 하니까 What is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막에 이렇게 강이 흐를 때 이 사막 지역에서 강이 흐를 때 이 일시적으로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강이 이 지역에서 유목민들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디즈가 하고 있는 일은 돈을 융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융통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막의 강과 같은 존재가 되자 보통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거든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취향에 맞게 내가 응원하는 컨텐츠에 펀딩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성금융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영역이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디즈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다, 브랜드다,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제주도에서 다자요라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 재생 플랫폼으로서 지금 현재 집을 재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자요라는 회사가 와디즈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5번의 펀딩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숙박권을 주는 리워드형 펀딩을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려동물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펀딩에 참여했던 분들과 피드백을 받아서 회의를 해서 반려동물 숙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펀딩을 진행하기도 하고, 현재는 와디즈에서 우리 회사에 주식을 드릴 테니 우리 회사에 주주로 들어와 주세요, 같이 키워봅시다 라고 해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매개 자체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필요한 창작자들이, 돈이 필요한 메이커들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 12,040 세 가지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이제 상반기 끝나고 나서 와디즈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10,000개 이상의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한 달에 대략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억 원이라는 이 지표는 그동안 와디즈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낸 펀딩 금액의 총 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9월 말에 이제 2,000억이 돌파되었고, 저희가 한 달에 지금은 한 17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을 진행하는 팀들의 그 펀딩 총 합이 170억에서 이제 곧 200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매개를 잘 활용하는 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40%는 로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펀딩 프로젝트 숫자, 펀딩 프로젝트의 금액의 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에 계신다고 해서 요거 내가 접근성이 떨어져요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핑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2만 개 정도의 펀딩을 열어가기까지의 발자취를 좀 가져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대략 한 1,800억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수의 금액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지표가 이제는 1,000억이 넘었고 2,000억이 되었고, 올해 2,000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5,000억 정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와디즈라는 이 크라우드 펀딩 중개형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3가지인데요. 와디즈에서 오프라인 샵을 지금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위치가 공개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 어디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와디즈 벤처스라고 해서 이제는 와디즈가 직접 와디즈에서 펀딩에 성공해서 성장할 기업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도 조성을 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액이 대략 한 30억 정도 저희가 와디즈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지금 대략 한 7억 정도 투자를 직접 기업에게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와디즈 트레이더스라고 했는데요. 제가 바라는 건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하는 팀들의 아이템, 이야기가 우리나라 곳곳에 퍼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업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와디즈 트레이더스라는 사업자도 최근에 만들었고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꿈으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 이 세 개를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앞서 말씀해주신 세 분만큼의 그 인사이트는 있지 않고요. 펀딩을 통해서 앞으로 펀딩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 그리고 펀딩을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이런 것들은 제 전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 와디즈의 황인범 이사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도 로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뭐 로컬 커뮤니티 호스텔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좋은 투자자,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하지 못하면 좋은 건물주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또 발전시키고 또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이 있으시면 또 이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4분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위에 무대에 모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또 저희 그 오른쪽에 이 스트리트 H와 매거진은 도시여행자 그 공간에서 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요즘 컨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로컬 이런 단어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이런 단어들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컬이 뭐냐 밀레니얼 세대가 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황인범 이사님께 당당하게 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황인범 이사님과 그리고 저희가 대기실에서 간담회 때 고소연 대표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소연 대표님과 황인범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밀레니얼이란? 네. 네. 또 갑자기 황인범 이사님이 밀레니얼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밀레니얼 세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거는 저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을 때 취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성품이나 혹은 남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알더라도 내가 다른 방면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걸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뭐 현장에 가본다든지 직접 사본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행위 중심적으로 취향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소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밀레니얼 세대의 정의요. 저는 X세대여서요. 밀레니얼 세대가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요즘 저희 이제 제주상의 동료들이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SNS로 굉장히 느슨한, 끈끈하지 않은 느슨한 연대 같은 것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조직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되게 개인적이고 그리고 나의 취향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아니면 오히려 조직을 건너뛰고 나와 사회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취향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이 네 분이 지금 운영하시고 만드시는 콘텐츠들이 사실 일반의 사람들보다는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장소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되게 집약적으로 콘텐츠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굿즈가 아니라 우리는 콘텐츠 굿즈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콘텐츠 굿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을 하는 후배들한테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한 말이 화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정말 축적되지 않는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위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서의 축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스트리트 H라는 로컬 매거진을 만들면서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것들을 적극 도입을 하게 됐죠. 근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생존 버티기 위해서 얇은 볼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홍대는 점점 더 확대되고 뭐 어떤 스토리들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적은 지면에 수용하려면 인포그래픽이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무가지로서 10년을 버텨왔는데 과연 무가지로가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축적해온 컨텐츠들을 굿즈화해서 판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라는 게 있기만 해서는 존재하기만 해서는 그 판매가 되거나 매력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구조화하고 구조화한 정보를 또 다시 매력적인 시각화를 만드는 게 저는 인포그래픽이라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스트리트 H에 매월 인포그래픽 포스터를 이제 한 부씩 만들어가면서 쌓아온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5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도 판매가 되고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계속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김대우 그 총지배인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먹고 이게 재미와 열정으로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먹고 사니즘이 해결돼야지 지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저희의 시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스 캠프 김대우 총지배인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공간을 만든다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컨텐츠를 담아내는 일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 같이 이제 처음부터 기획하고 시작하셨을 텐데, 그 공간 안에서의 좀 그 성장 포인트, 그리고 공간을 하면서 연결되는 지점에서 성취감, 어떤 것들 또 어떤 기업들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좀 저는 오히려 오늘 아예 사업적인 전문가처럼 포지셔닝을 했으니까 아예 좀 드라이하게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플레이스 캠프를 또 달리 정의하면 부동산 개발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공간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동산 개발은 저희 특히나 신축이기 때문에 입지를 어디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왜 성산에 위치를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성산은 그 성산 일출봉, 뭐 우도, 섭지코지 등으로 인해서 인근 트래픽이 400만 정도가 있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지가가 되게 저평가돼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는 섭지코지나 우도처럼 자연 그 자체의 컨텐츠는 있지만 인문적인 문화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트나 뭐 액티비티나 이런 걸 넣으면 새로운 우리가 앵커 테넌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입지를 선정해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하고, 특히나 허가를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일들이 많았어서 뭐 그거는 특별히 공유할 건 없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게 아까 그 컨텐츠 연결을 고민하고 계신데, 아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주인을 입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플랫폼이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직접 다 하려고 하진 않고 장기적으로는. 근데 힘들었던 건 첫 번째는 저희가 오픈을 했지만 듣보잡의 신생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직접 해야만 했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힘든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추려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도 이제 기자였던 친구도 있고 해서 그 자체 소식지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해서 크라는 제호의 저희 제주 라이프스타일 담는 뉴스레터를 만들었었는데 한 20호까지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주인보다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포기를 시키고 지금 객실에는 제주인 매거진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는 직접 하던 것과 같이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컨텐츠 중에 그 좀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가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고, 한 내년 정도까지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선별이 돼서 육지로 잘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주인이 도대체 어떤 잡지인데 포기를 할 만큼 우리의 콘텐츠를 포기를 할 만큼 그렇게 퀄리티가 있을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선영 대표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콘텐츠 대주상해를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또 공간으로의 확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주상해가 꿈꾸는 그 다음 지역이 혹시 있는지랑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앞으로 또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대본이 있었거든요. 대본을 완전 마음대로 지금 하고 계셔서 저희가 사실 그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에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회사 자체를 그리고 저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더 정돈을 해보자면 로컬 미디어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결자이고 전달자이고 촉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촉진하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사계리라는 말의 사계생활이라는 공간은 그 서울 연남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어반플레이와 같이 만든 회사의 별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로컬리지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어반과 함께 그 회사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로컬 작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을 여러 지역들을 사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한 곳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사계리에서 저희 사계생활이나 저희 제주상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전체를 많은 플레이어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인 매거진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인 매거진의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로컬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돼서 멋있지만 풀면 뭐 지방, 시골, 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촌스러움과 힙함이 굉장히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컨텐츠를 다뤘는데 너무 지역스럽게만 하면 그냥 촌스럽는데 이거를 세련된 터치로 뭐 디자인적인 것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이런 걸 잘 풀어내면 굉장히 힙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제주인 매거진은 뭐 제가 모든 로컬 매거진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로컬 매거진 중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촌의 컨텐츠를 가장 세련되게 풀어내는 힙한 매거진이어서 포기했습니다. 네, 이유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와디즈의 황인범 이사님께 다음 질문을 넘길게요. 사실 뭐 예술인들이나 디자인 창작자들한테는 텀블벅이라는 사이트로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제도가 되게 익숙해졌는데 와디즈가 사실 출범되면서 메이커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 그 되게 다양한 분야의 확대를 이끌어 나간 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시는 걸 봤는데 로컬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되게 와디즈와 로컬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밀레니얼 세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로컬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반째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처음이 이제 제주였고 그때 인연이 돼서 김대유 GM님을 오래 알아가고 있고 한데 와디즈와 로컬의 그 핏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돈줄기가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인포그래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렸을 때 돈줄기가 어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깊은 곳까지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와디즈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세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디즈에서 로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하는 일은 촉진자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계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창조센터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 보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로컬 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에서 뭔가 컨텐츠가 하나하나씩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으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주가 지금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 제주도 창업지원단, 그리고 제주 테크노파크, 그리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세 개의 기관이 정말 유기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정말 상시로 모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건 거기에 항상 불러주세요. 와디즈가 민간의 역할로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정말 로컬이 로컬답게 컨텐츠가 풍성해지려면 뭔가 촉진자로서, 그리고 좀 제3자의 관점에서 좋은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로컬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느끼려고 이 세션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네 분의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취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경험시켜주고 더 자기의 취향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촉진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1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거 꼭 질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패널 분들 중에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꼭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쑥스러워하고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궁금한 지점이 있었다라고 네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로컬을 바라보는 그 자생력을 토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가려면 그 젠틀리피케이션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이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해보니 조금 더 나았다, 제주도는 그런 어려움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이미 좀 많이 걸어가신 분들로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괜히 먹고 사니 좀 얘기했으니까 먼저 답을 하면,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들 뭐 로컬 컨텐츠 기반 사업도 사업이니까, 근데 사업을 할 때 기가 막힌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템을 찾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누가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 찾는 거는 잘 될 거 찾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걸 찾으시고 그거를 사업화하는 경영 능력을 키우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경영 능력이라는 건 전 세 가지인데, 일단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해야 될 순간이 되게 많은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돼야 그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그대로 재현해내는 능력. 사실 재현해내려면, 구현을 하려면 무슨 리소스가 필요한지 리스트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누굴 만나서 컨설팅을 하거나 하면 뭘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지 목록을 얘기해보세요, 3개만 얘기해보세요 해도 다 못해요. 그럼 구현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망하지 않는 능력, 아무리 잘 돼도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 역량이 어느 정도 배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저는 본인이 뭐 CEO나 대표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이템 찾기는 좀 뭐랄까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고소연 대표님은 또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관점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역에서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못생긴 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좋으니 좋은 거야라고 강요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역의 작은 뭐 마을에서 저희처럼 사계리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어디에 내놔도 경쟁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그것이 팔릴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걸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창업이나 로컬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태계를 떠올렸을 때 좋은 환경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은 곳, 실패했어도 금방 툭툭 털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했어도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그 분들이 괜찮다고, 좋은 도전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곳. 사실은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좋은 창업가 그리고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저희 제주상해에서 얼마 전에 그 포틀랜드 메이커스라는 책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서점에 팝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표님의 이야기를 되게 공감하고 또 뭔가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꼭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이 다 뭐 혼자서 이렇게 하신 일들은 아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나 이런 파트너들이 함께 있고 그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할 때 동료와 파트너들의 그런 그 관계들, 뭐 회의 방식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런 것들을 좀 로컬 크리에이터답게 잘 풀어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장소원 대표님이랑 네, 황인범 의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디자인 영역에서의 또 일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스트릿 H로 일단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경험한 언론사는 이어달리기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톤을 이어받기 전까지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만들더라도 취재 기자하고 사진 기자가 먼저 일을 시작한 다음에 편집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기다리다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기다리는 게 일이고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신문의 위기가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케이스들을 보면 함께 달리기라는 시스템이에요. 처음부터 토픽이나 뭐 이슈를 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개의 부서가 동시에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역전 마라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뭐 취재팀에서 리드를 하고 어느 때는 디자인팀에서 리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의 장점은 시간은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스트리트 H 또한 그런 부분을 많이 적극 도입하려고 합니다. 스트리트 H도 잡지이기 때문에 취재가 있고 편집이 있고 디자인이 있지만 저희 잡지는 굉장히 디자이너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조사도 디자이너들이 하고 저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주제 선정부터 조사 그리고 끝까지 진행하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디자이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뚝 떨어진 이후에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희 편집부나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 모든 수정이라든지 디자인 수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서로 적절하게 크로스 오버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회의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해왔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새롭게 더 할 게 없을까, 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동아일보 경험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재가 잘 되고 있으면 이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못 가지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가 열정 재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why not 누가 얘기해도 그것이 언제든지 검토되고 또 실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와디즈가 사실 지금 나오신 대표님들의 그 운영하시는 그 기업 중에 사실 가장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역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명, 5명이서 일할 때 맞았던 것들이 15명, 20명 되면 틀린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유분방함 속에 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워드 PD라는 멤버들이랑 일을 하면서 그 규정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고민은 적게 하고 빨리 실행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머터리얼이나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잘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피드백이라는 걸 주고받을 수가 없고 이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린 스타트업, 뭐 린하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 이런 규정들을 좀 세팅을 하면은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그 고민의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결과물들이 때로는 성공한 결과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한 결과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않되 실행을 빨리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피드백한다. 이 작용을 무수히 많이 하면은 이게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와디즈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감 측면에서는 이렇게 느려졌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세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한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또 질문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계신가요? 네, 앞쪽에. 저는 지금 복합단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요즘 그러니까 지벨리 내에 이제 복합단지 건물에 지금 상가가 좀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좀 고민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 관련해서 이 상가를 그러니까 상가를 소유하시는 분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상가
입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를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설득할 때 어떤 뭐 노하우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실 대표님 계신가요? 네. 어떤 대표님께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H 플레이트하고 제주상해 네. 좀 제주상해 대표님한테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뭘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활성화를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 맞습니다. 예. 상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 상가 임대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주들한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 건물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점주들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제가 그걸 시작하는데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상황을 잘 모르시는 예, 조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활성화 사계 생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랑 어떻게 소통하시고 계신지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네네네.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더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계생활은 그 원래 농협은행이었고 소유였고 농협은행이 이제 마을 외곽으로 새로 빠져나가면서 그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비게 되어서 이제 저희 제주상해는 원래 이제 외곽에 있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게 그 비어 있는 공간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을 저희가 들어갔지만 마을에서 원하시는 대로 임대료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주상해가 사계리의 향토기업이라고 우겼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엄청 애쓰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지역과의 관계 맺음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막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마을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준비를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직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자발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라면 저는 일단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모여야 뭐든지 시작이 되고, 일단 모이면 서로의 근황을 묻던지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화를 할 거야, 그 활성화를 해야 하니 모여봐라는 것보다는 일단 개개인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친한 사이가 되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 다음부터의 순서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도 서로 간의 유대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가치가 높아지고, 근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은 건물주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단계가 아닐까, 이 정도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너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시에 손을 드신 분이 계셨는데 마지막 질문 받고 대표님들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게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로컬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 이제 나라도 어느 이제 되게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제 좀 느끼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일본이 되게 앞서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 뭐 지역 단위, 마을 단위, 뭐 그런 소규모로 그 지역적 특색을 굉장히 일본이 옛날부터 이런 거를 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험사로서 일본을 생각해도 괜찮을지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안이에요. 네. 혹시 답변해 주실 대표님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재생, 마을 재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있다라기보다는 먼저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먼저 그 문제를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기본적으로는 인구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았을 때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조금 더 먼저 그거를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일본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섬세하고 이런 걸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좋은 사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각 로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각 로컬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른 것만큼. 그래서 각자의 로컬을 일단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현상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하나만 더 네. 보태면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한 기획과 디테일은 저희보다 강한데 좀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이 되게 뜨거운데 그 개개인의 뜨거움을 발현할 수 있는 역동성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 한국적인 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과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죠.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각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한 분 한 분씩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와디즈 분들이 저를 표현할 때 걸어다니는 와디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양말, 바지, 이 안에 티셔츠, 제 지갑, 뭐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게 다 농담이 아니라 다 와디즈에서 펀딩해서 받았거나 펀딩했던 팀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제가 직접 그 기업의 아이템을 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그 제품들을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내가 뭘 먹을 때 이거는 뭐 제주도의 어떤 해녀가 만든 뭐야. 그래서 좀 제주도에 좀 뿔소라 지금 펀딩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식탁에서 제주의 뿔소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된다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로컬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의식주에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또 개념 중에 하나가 그분이 처음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김영하 작가님 얘기 중에 감성 근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도 육체적인 근육처럼 단련을 하고 피트니스하고 웨이트를 해야 단단해져서 다양한 컨텐츠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피지컬리 운동을 하듯이 체험하고 계속 해보고 인스트럭터의 지도를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플레이스 캠프라는 곳이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다양하게 체험해 보면서 감성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감성 피트니스 센터로 거듭나기를 꿈꿉니다. 고소연 대표님. 네. 2014년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동료들이 없어서 제가 기사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2014년, 15년 이럴 때 썼던 칼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섬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제주로 왜 내려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어떤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과 내 삶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삶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삶 자체가 곧 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가장 나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상해가 제주상해다운 일, 그리고 제주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일,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더 잘 성장해서 다른 로컬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에이지 네. 장소환 대표님. 스트리트 H가 100호 특집으로 홍대 AA 뮤지엄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팝업 스토어 전시장도 이 동네에서 그 가구를 만드는 건축 소장의 것을 협찬받아 빌려서 썼고, 그다음에 물건들은 다 홍대 앞에서 생산된 것, 뭐 인디 뮤지션의 CD, 또 뭐 티셔츠, 그리고 가죽 공방의 지갑, 출판사의 책, 뭐 이런 모든 홍대 안에서 생산된 것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팝업 스토어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많이 물건도 사가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신경 썼던 것이 있는데, 스트리트 H에서는 꼭 새로운 곳이 생겼을 때 그 사장님에게 묻는 그 스파이더 차트가 있어요. 왜 이곳에 왔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걸 하기 전에 전직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제 홍대 앞에 사장들은 전직이 수상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예를 들면 뭐 한식당 사장이 전직 독립영화 감독이거나 카페 주인이 뭐 CBS 라디오 PD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스트리트 H의 취재 대상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까 뭐 제주다운, 와디즈다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스트리트 H 지도에는 프랜차이즈가 절대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취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나름의 그런 관찰과 이런 걸 통해서 홍대의 어떤 씬에 좀 잘 어울리고, 뭔가 자임 스스로가 난 홍대에서 이런 역할 내지는 내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삶과 일이 함께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취재 대상으로 삼는데, 또 저희가 그 팝업 스토어에도 그런 분들, 생산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던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거기 스토리텔링 태그를 붙였었어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왜 만든 것. 근데 그게 정말 저도 마케팅이니 기타에서 스토리셀링이니 스토리텔링이니 이런 말들을 들어봤는데, 그 택 때문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컬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의 스토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면 출장이 되니까. 하지만 저는 홍대에서 오래 살았고 있고, 또 직장도 홍대이고,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H 골목으로 갔으면 올 때는 돌더라도 B 골목으로 옵니다. 그래야지 달라진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꺼워서 좋아서 홍대 앞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먹고사니즘과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합쳐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그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 홍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저는 홍대 앞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네거티브한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홍대 앞이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많이 상업화되고 술집밖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디 뮤지션부터 뭐 문화 관계 여러분들이 홍대 앞을 떠나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그
창간 기념호에서 인터뷰에서 질문한 적이 또 있어요. 홍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당신은 홍대 앞을 떠날 것입니까? 25명의 대표자들 중에서 한 분만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홍대 앞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홍대 앞은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과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찾으시고 또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주제 첫 세션이어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이 네 분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고 또 힌트를 얻으시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로컬을 지탱하는 힘 그리고 우리의 그 취향들을 발견하는 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정말 퀄리티 있고 또 다양한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일을 찾아가는 지금의 세대의 움직임이 모두 담긴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후에 오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